4, 3, 2, 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로 간 민국 시훈이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네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주민 변호사, 홍상희 기자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홍 기자입니다. 어제 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방송에 나왔는데 어땠습니까? 어제 아들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반응이 뜨거웠어요. 보좌관이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네, 질문하지 말라고. 아들의 아자도 꺼내지 말라 했거든요. 고등 래퍼의 고자도 꺼내지 말고. 우리 한 5번 질문 같은데. 아니 계속 물어봐가지고 또 이제 청취자 여러분 중에 조금 눈물 흘렸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PD는 울었어요, 진짜로. 감동적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인 뭐 떠나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의 그렇죠. 관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럼요.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정치인이란 타이틀만 빼면 그냥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사고 치는 경우 많거든. 걱정됩니다. 여기 저도 우리 아버지 가슴 정말 아프게 많이 그랬을 했거든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지금도 입장에서. 아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그래? 지금 좋아해. 아, 방송 듣고 있구만. 네, 지금. 죄송합니다. 네. 그래 어쨌든 네. 어제 네. 장제원 의원 방송 좋았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저 이동영 작가의 팬들은 조금 실망이다. 왜요? 왜 이렇게 장제원 의원이랑 친하냐?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정치인들이 이제 이동영 작가가 좀 진보 평론가다 보니까 보수 정치인하고도 알아도 되거든요. 근데 만나지 못한다는 것도 좀 충격이고. 근데 저는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장제원 의원이 이동영 평론가 보고 싶었다 얘기하고 욕하는 것도 알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참신했어요, 사실은. 솔직히 보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을 텐데. 준비 많이 해오셨더라고. 네,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왔는데 제가 많이 안 털어서 맞아요. 네, 웃으면서 갔어요. 네. 네, 어쨌든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누가 나올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일요일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은 시사 이슈 한 가지 잡고 완전 정복 편이에요. 네. 지난주에는 수리온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는데 이번 주는 어떤 얘기를 갖고 합니까? 이번 주는 이제 22사단의 저주입니다. 총정리. 22사단. 22사단. 장교 사병 가릴 것 없이 모두 기피하는 부대 22사단. 남양 특집 같은 거예요. 그렇죠. 22사단 저도 복무 시절 때 두세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장병도 그렇고 장교들도 그렇고 다 기피한다는 건 그만큼 사고가 많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반증이고요. 네. 실제적으로 특히 이제 장군들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운답니다.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정말 가면 사고 나요. 그래서 진급이 어려우니까 사고 나면. 22사단이 이 위치하고 조금 군사 보안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만 말씀드릴게요. 강원도 고성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팩트가 엄청 길어요. 섹터가 너무 길어요. 섹터가 동해안을 다 방어를 해야 돼요. 울진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늘 제가 육군 관계자하고 통화했는데. 네. 아, 그래요? 네. 고성에서 속초까지 담당한대요. 줄었네. 4개 면. 동해는 23사단이 하겠다. 2개 예, 읍. 예. 그러니까 엄청 긴 거예요. 엄청 길죠. 예. 2개 읍이면은 뭐 홍천군 같은 게 2개 있다라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22사단에서 장병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유서를 보면 엄마 미안해. 앞으로 살면서 무엇 하나 이겨낼 자신이 없어. 매 순간 모든 게 끝나길 바랄 뿐이야. 편히 쉬고 싶어. 이러면서 이 고1병이 지난 19일 경기 성남 국군 수도병원으로 외지인을 나갔다가 이 병원에서 안타깝게 투신했어요. 안타깝네요. 안타깝는데 이 친구도 정말 오죽했으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또 유서에 엄마 미안하다 그러고 이거 쓸 때 또 얼마나 많은 그렇죠. 갈등을 겪었고 눈물을 흘렸겠어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사실은 뭐 요즘은 구타가 많이 없어졌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런 거 보면은 그게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4월에 부대로 전입한 뒤에 병장 1명 또 상병 2명 이렇게 선임병 3명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 폭행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우리 박지원 변호사는 이제 장교로 네. 오랫동안 이제 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폭행은 시달리지 않았겠지만 저는 뭐 한 20년 전에 사병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20년 전에는 엄청났습니다. 진짜 너무 폭행이 심했었는데 그때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와, 내가 이걸 2년 2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또 버텨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군대는 왜 때리는 거야? 저는 군대를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이유 없이. 그렇게 질문한다고 때려요.
어디다 대고 질문이야? 이게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군 법무관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을 좀 막고 싶었었거든요. 아. 사망사고, 폭행, 또 성추행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났었어요. 남자들끼리. 네. 그러니까 저는 좀 한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 고1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선임병이 괴롭히고 욕설하고 폭행에 시달려가지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군대에서 사망사고 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20년간 곱게 키운 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보냈는데 아니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 다 빼고 그다 보냈는데 이렇게 죽음으로 돌아오면 그 부모 심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가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군대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뭐 이건 뭐 이 주제 더 가기 전에 제가 이제 군법 교육 같은 걸 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을 바야 때리라 고참한테. 오히려 때려라. 근데 이것도 이런 말을 참 이 선택한 고1병한테 좀 하고 싶은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결정을 했을까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근데 왜 22사단이냐 그러죠. 네. 왜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은 부대인데 원인이 좀 궁금해요. 이게 저희가 군단하고 다 설명해드리면 이게 군사 보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고 대부분 이 전방 사단이 휴전선에 밀집이 돼 네. 있어요. 군단 하나에 상비 사단이 3개 정도의 사단이 있습니다. 네. 근데 유일하게는 아닌데 이제 서쪽 끝에는 1사단이 있고요. 네. 동쪽 끝에는 이 22사단이 있습니다. 22사단은 앞에는 휴전선이 있고 옆에는 동해안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휴전선도 지켜야 되고 해안 부대를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섹터가 넓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 일반 봅니다. 사단이면 내륙이면 내륙 뭐 이렇게 한 곳만 대부분 경계를 하면 내륙이죠. 되는데 내륙이죠. 예. 여기 22사단은 해안과 내륙을 동시에 다 관할해야 된다. 네. 이런 거죠. 이름도 22사단이 이제 저희 때는 뇌종 부대에서 뇌종.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번개와 같이 적진에 직진해라 뭐 이래서 뇌종이라고 지었는데 이게 뇌종양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리고 뭐 골 때린다. 뇌종을 때린다 이것도 막 좀 이미지가 안 좋아서 2003년도에 율곡 부대로 이름 바꿨어요. 율곡부대 좋네요. 예. 왜냐하면 22사단 율곡 2이니까 그래서 율곡 부대로 바꾸긴 했는데 글쎄요 이 22사단은 사실 저희 부대에 있을 때도 제가 장교로 근무할 때도 상당히 악명이 높았었고요. 22사단에 이제 법무참모로 가는 사람들도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군 생활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있어요? 네. 오, 그렇군요. 거기 가면 노무현 벙커가 있대요. 노 전 대통령의 오피라 그러죠.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근무하던 전방 관측소 오피에 노무현 벙커가 있고 또 신기하게도 송중기 씨, 유명한 송중기 씨가 22사단 수색대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태양의 후예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어쨌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별들의 무덤이라는 네. 좋지 않은 애칭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사단장이 부임하자 말자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정말 이 사단장이 나중에 나갈 때 이런 얘기해요. 대가 없이 임무를 마쳐서 다행이다라는. 대가가 뭐냐면 큰 사고, 큰 가오 없이라는데 22사단에 가는 사단장은 지휘관들은 그렇게 말하고 나오는 경우가 잘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뭐 세타 지역도 넓고 또 육지와 해안을 같이 끼고 있다고 했는데 2010년 이후에 경계 서울로 징계가 총 20건 있었는데 그중에 16건이 22사단이었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 22사단에서 벌어진 그러면 역대급 사건이 뭐가 있나 좀 정리하면 좀 놀랄 거예요. 예. 제가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조일병 수류탄 소총 난사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꽤 오래전 얘기죠. 이거 옛날 얘기인데 뭐 1984년도 6월 26일이었는데 22사단 소속 조일병이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내무반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잠자던 병사들한테 M16이 당시 총기를 난사해서 15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습니다. 아니 뭐 구타 당해서 화가 나는 건 너무나 당연히 이해합니다만 그것을 이런 식으로 또 풀면 안 되지. 그게 이게 이 조일병이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도주를 했어요. 월북했죠. 월북하고 이제 북한에서는 조일병이 구타하고 가혹했기 때문에 월북했다고 이렇게 대남 방송을 보내기도 그걸 했습니다. 또 이용했겠죠. 네네. 예. 근데 이 조일병이 입대할 때부터 사실은 당시 이제 전두환 정권 군사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네. 입대를 강제로 입대했어요. 강제 입대 당하고 또 여자친구와 이별. 네. 거기다가
폭행 뭐 이런 것이 섞여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다음에 또 있었죠. 1988년에 이모 일병이 전우들에게 수류탄 2발을 투척을 해서 2명이 숨지고 10명 정도가 중경상 입는 큰 사건이 또 있었어요.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수류탄을 자신의 전우들한테 던졌던 거거든요. 이것도 22사단. 22사단 있었던 일이고 세 번째로는 예비역 중사가 소총을 탈취한 사건이 있습니다. 2005년도 12월 달인데요. 예비역 중사 정모 씨가 2명인데 정모 씨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K2 소총 2정하고 수류탄 6발, 아이고. 실탄 700정을 탈취를 했는데 문제는 이 K2 소총은 분실된 지 하루가 지나서 알게 됐고 나중에 수사를 해서 1개월 만에 용의자를 검거한. 그러니까 더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근무했던 부대에 그렇겠죠. 총기하고 예, 예. 수류탄, 실탄을 가져갔다. 그래서 또 22사단의 악명이 또 높았다. 이게 보입니다. 본인이 근무했던 곳이잖아요. 네. 그 이후에 200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민간인 월북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철책을 자르고 북한으로 이것도 월북한 본인이-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 민간인도 이 22사단 출신이야. 아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근무했던 곳이기 때문에 잘 알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지금 수배된 상태거든. 네. 그래서 아마 검거를 피해가지고 월북했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북한 쪽에서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대한방송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이 좋아서 넘어왔다 이런 식으로 선전 활동을 했는데 북한에서 그 방송을 할 때까지 우리 22사단은 몰랐다는 거야. 철책이 잘렸는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야. 아, 이거는 경계에 완전 구멍이 난 거죠. 약간 변명을 하자면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똑같은 어떤 다른 사단들 옆에 있는 뭐 12사단이라든지 21사단 옆에 있는데 그 사단들은 똑같은 내륙만 담당을 해요. 아이, 그래도 병력 수는 똑같아요. 네. 근데 내륙도 담당을 해야 되고 해안이 고성부터 상당히 속초까지 아니 상당히 근데 길어요. 어쨌든 철책 주변을 왔다 갔다 할 건데 그거를 대남 방송할 때까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심각하긴 심각하긴. 육군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해병대도 되게 넓게 관할해요. 해병대 그거에 가나? 아니 네. 해병대가 섹터가 이제 넓다는 얘기지. 섹터는 없다는 거죠 경계부위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 네. 사건으로 당연히 소추장, 음.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줄줄 다 보직 해임이 됐거든요. 이래서 이제 별들의 무덤이라는 얘기가 뭐 들리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사실은 뭐 용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계, 이제 네. 가장 큰 문제점보다는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장교들은 뭐 진급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 일반 사병들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갑자기 훈련이 막 많아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경계가 더 소위 말하는 빡세지고 이러거든요. 속된 말로 표현했을 때. 그런 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후폭풍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 22사단을 좀 애정을 가지고 봤을 때 그 밑에 23사단이 있는데 좀 섹터를 바꾸면 안 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할 정도로. 근데 2009년에 멈춘 네. 게 아니라 계속 지금 그렇죠. 있어요. 2012년도에 좀 다른 양식입니다. 그 앞에까지는 섹터가 넓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총기가 탈취되기도 하는데 2012년도는 22사단 해안소초의 박모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이 되고 죽었습니다. 숨진 채. 근데 이제 부대 측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아마 숨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당 부대 대대장이 보직 해임이 됐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어떤 특히 이제 사망 사건이 벌어지면 유족들이 군 수뇌부를 믿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사건이 일어나면 덮으려고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국민들 혹은 유족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은 국방부의 책임이 있어요. 그거는. 왜 못 믿어요 할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항상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군대 갔다 온 남성분들 대부분 알 겁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일단 덮으려고 그래요. 다들 모여봐. 절대 밖으로 얘기하면 안 돼? 이거부터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그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또 제가 오늘은 군을 변명하는 입장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트릭스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2004년, 5년 정도 그 무렵에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현장 보존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마산에 살았거든요. 저희 부대 홍천 쪽이고, 부모님이 도착할 때까지 그 현장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염시킨다, 조작했다는 그런 어떤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법무라든지 검찰 조직이라든지 헌병이 가기 전에 그 부대원들끼리 그렇게 조작하는 경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당시만 해도
그런 일도 좀 일어났었다. 근데 보입니다. 22사단은 정말 제가 기억나는 게 노쿠 기수 사건이요. 충격적이었죠. 충격적이죠. 네. 아니 2012년 10월에 북한군 병사가 동부 전선 철책을 넘어와요. 경계도 뚫고 GOP까지 내려와서 귀순했는데 이 병사가 소초 생활관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린 거야. 그래서 노쿠 기순이잖아요. 뭐 합니까? 그때까지 또 철책이 절단된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요거 뭐 이거 아닙니까? 똑똑똑 뭐 합니까? 내래 기순하려고 하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원래 같으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감시 체계로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그렇죠. 총을 쏜다든지 아니면 손들어 아니 크레모아를 터뜨린다든지 뭐 그리고 있어야지. 터뜨린다든지 본인이 못 넘어와야 되고 손도 들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도 아무도 안 잡아주니까 답답해서. 직접 와가지고 노크도 하고 내래 기순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이건 진짜 충격적이에요. 그 처음에 이 노크 기신했을 때 문 열어준 사병들이 깜짝 놀랐을 거야. 뭐 장난치나? 몰래 카메라인가? 왜 북한군 장병 옷을 입고 있어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놀라지 않았을까?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많이 놀랬지. 뭐야 이거 이렇게? 연기도 잘하네. 이런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생각도 못하지 생각이 됩니까? 어떻게 니네 왜 왔어요? 이랬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귀순자를 넘겼을 거 아니야 네. 소초장한테. 그렇죠. 소초장 넘겼는데 이 소초장이 C 회사의 그 산땡이란 크래카를 줬다 그러거든요. 네. 유명한 이제 네. 이게 크림 들어있는 그쵸. 거 안에. 우리도 어렸을 때 맛있죠. 먹었죠. 그런데 이제 북한 병사가 그걸 이제 자를 줄 몰라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잘랐다고 하는데. 네. 그거 보고 아마 진짜 북한 병사 맞는 것 같은 생각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거 위에서 내려보내 나 시험하려고 내려보내는 사람 아니야? 위에서 이쪽에서 네네. 훈련을 잘하고 있나 경계를 잘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시험하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때 난리 났는 게 난리 났지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철책을 절단하고 온 아이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철책 절단 사실 또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관계자 9명 정도가 징계를 아마 했었는데 아마 이건 당연히 사단장까지도 그렇죠. 네. 올라갔을 사안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총기 난사 사건도 또 끊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2014년에 경계 근무하던 유모병장이 동료 병사들에게 K2 소총 10발을 난사해서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사형도 선고받았어요, 임 병장은. 근데 이거는 참 왜 보통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계급은 거의 이제 일병, 이등병 쪽이잖아요. 근데 이건 이 사건은 또 병장. 제대를 얼마 왔던 병장이 사건을 일으켰는데 또 굉장히 참혹한 사건을 일으켜서. 이거 우리 뭐 방송에도 많이 했었는데 뒤로 돌아가는 사람도 막 그 조준 사격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말로는 이제 학창 시절 따돌림이 좀 있었고 그래서 군대 내에서도 본인이 고참으로서 선임으로서 좀 대우를 못 받았던. 요거는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후임병들한테는 언어폭력, 또 구타, 신체폭력이 가해지는데, 이 선임병들, 그러니까 상병 병장들이 왕따당했다는 것은, 네. 이 쫄병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병장이 지나가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야, 인사하지 마.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관심사병. 의도적 무시라 그래요. 의도적 무시는 거죠. 고문관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임병을 선임병 대우를 안 하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병장 같은 경우는 자신하고 친하게 지내던 후임 병사도 직접 조준 사격을 했거든요. 그래서요, 뭐 이거는 부대적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임병장 개인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문제가 있었는 상황이 아니었나. 아주 끔찍한 사고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달에 국군 수도병원에 외진을 받으러 나왔다가 투신한 고일병 사건이요. 근데 이때도 2017년인데 군 관계자들은 책임 있는 사과나 뭐 진상 규명보다 은폐에 집중해서 이제 비난받고 있죠. 그렇죠. 이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유족이나 그 관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고일병 관계자 봤을 때는 학교 다닐 때 홍익대학을 다녔다 그러는데 멀쩡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부대에 가서 본인이 뭔가 시달렸고 극단적 선택했으면 이거는 군대 나아가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어떤 동기라든지 아니면 가혹행위 이런 것들을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억울해하고 그 부분을 좀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고일병 사건이 이제 올해 일어난 사건입니다만 올해 초에도 사실은 또 일병이 그 22사단 부대 내에서 목을 매에 숨진 사건이 또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도 사실은 그 해당 일병이 포상 휴가 복귀한
그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타 의혹이 이제 제기됐었고 2014년 7월에도 또 이등병 한 명이 자살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소개하지 않은 사건도 엄청나게 네, 많습니다. 22사단에서. 22사단에서.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22사단만 얘기하고 있지만 1년에 군대에서 사고든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든 한 100여 명 안팎의 군 장병들이 목숨을 잃거든요. 아이고, 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손해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렇게 100명씩 1년에 목숨을 잃는다고 하면 그 누가 자기 아들을 네. 혹은 스스로 군대 가려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망 사건은 철저하게 없어져야 되는 거고 특히 장교들이 한 번만 더 살펴봐야 되는 그런 문제고 혹시 터지면은 무조건 덮으려고 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발본색원에서 재발 방지를 하는 그걸 먼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좀 없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재발 방지도 그렇지만 왜 또 그거를 막냐하면 본인이 혹시 부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인사사고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고가 생기면 진급에 영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가 설명한 것처럼 조금 감출력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결과적으로 보상이나 배상 체계도 국가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있을 때 저도 뭐 송무과에서 이런 소송을 담당했지만 본인이 결정해서 사망한 거기 때문에 국가는 책임이 없다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유족은 그때 더 화를 냅니다. 국가유공자는 당연히 안 되고요.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상을 해줄 수 없다라는 게 가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나 다른 어떤 군대 같은 경우는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군에서 책임을 지는데 어떤 그런 제도적 개선도 그렇죠. 이참에 한번 얘기가 좀 돼야 된다. 그 생각이 최근에 듭니다. 고일병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사람이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어요. 네. 이 22사단 너무 오랫동안 잦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지금까지 부대 운용이 왜 개선이 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전역한 병사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고 군사 전문가들도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계 섹터 얘기하는데 왜 안 바뀌었느냐 이걸 밝혀달라고 아버지라고 밝힌 사람이 그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럼 왜 22사단에서 이런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이거 섹터 넓어서 한 거 맞고요. 네.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제 협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단을 증설하거나 군인을 더 늘릴 수가 없어요. 딱 정해놨어. 60몇만으로. 네. 그게 첫 번째고 그렇다면 밑에 이제 그 울진하고 동해를 관리하는 23사단이 있는데 그 23사단이 항토사단이거든요. 네. 항토는 아니지만 하여튼 8군단 밑에긴 한데 그 23사단을 또 늘려버리면 또 거기에 섹터가 넓어져요. 근데 아마 이런 문제점들은 계속 제기가 되는데 사단을 하나 창설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계획은 세우는 것 같은데 현실화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면 이 군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전 외부 전문가들을 좀 초빙해가지고 그래서 그 군사 전문가 또 외부 전문가 또 군대 내 관계된 사람 이렇게 한 세 집단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뭐 자살 방지 사건 사고 방지를 할 수 있을까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 군대 내에서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요. 진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좋은 얘기인데 네. 군대에서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 보안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사단 얘기하고 이런 걸 잘 하기 어려운 게 다 알아요. 그 파란색 그 포털 사이트에 가면 아니 그러니까요.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사람한테 알리면 안 되고 보안이 중요하다 하니까 심의 같은 거 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나 외부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남성이 다 군대 가는데 뭐 보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 남자들 다 갔다 오는데 진짜 의견들 다 고연해 보면 어디 부대에 있고 다 알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아니 그리고 또 사실 군대 내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장교들만 모여가지고 대책을 세우면 왜 안 되냐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명령체계가 확실한 곳입니다. 그 위에 사람한테 뭐 이렇게 거부하거나 위에 사람 의견에 반박하거나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대로 된 의견이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제일 꼭대기인 사람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아닌 거거든. 이동영 작가는 뭐 군부대 그 장교들 회의하는 걸 본 것 같아요. 장교 간부들 회의 가보면 지휘하는 그러니까 거기 결심하는 사람이 분위기를 끌어가요. 그렇죠. 이거는 뭐 아니야 이러면 다 오로 그냥 결정을 내리고 야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게 또 다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장면을 많이 목격했었는데 그럼 저희 같은 이제 법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명을 또 해요. 그래서 제가 설득만 시키면 또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심도 있는 어떤 심의라든지 그렇죠. 논의가 조금
어려운 조직이 아닌가 군대 특성상. 제가 오늘 답답해가지고 네. 육군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22사단에 혹시 관심사병이 많냐? 그럴 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더 신경 쓴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갈 리는 없고 또 다른 사단하고 똑같이 이렇게 12,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럼 여긴 늘려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여기서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모르겠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3, 2, 1. 굿이라도 해야겠다. 좀 말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자기네들도 답답하긴 그만큼 하대요. 답답하다는 거지. 터가 안 좋나? 그러니까. 야, 근데 이름도 내종에서 율곡으로 바꿨고 한데도 그러니까요. 안 되네. 22 자체를 바꾸면 어때? 그 이름 바꾸는 게 고유번호를 괜찮아. 바꿀 수 있나? 어려워요? 바꿔도 되죠. 사자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부대명에. 222사단 있나? 220이면 좀 뭐 멀긴 한데요. 자, 관심사병 네. 얘기 나왔으니 관심사병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네. 관심병사 제도가 도입된 게 꽤 오래됐죠? 이게 꽤 오래됐고요. 예. 이게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면 A급, B급, C급으로 관리합니다. 관심사병은. 그래서 A급은 특별 관리 대상이고 B급은 중점 관리 대상, C급은 기본 관리 대상.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었죠. 근데 나는 이게 분리한 것 자체도 사실 문제가 좀 인권의 문제가 어떤 아닌가. 기준으로 분리하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군대 갔는데 나를 A급 관리사병 아. 분리했다는 걸 알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더 위축될 것 같아요, 내가. 알아요. 다 알아요. 알죠? 다 알아요. 다른 이게 사람들도. 그게 문제예요. 이제 저도 이제 이게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좀 관리하고 사병 간신병사로 분류를 하는지 이렇게 보니까 시험 같은 걸 쳐요. 그러니까 시험인데 그게 시험이 아니라 정신 분석 같은 그런 정신과 의사가 인사처의 주관으로 그래서 그 시험하고 여러 가지 생활 관련된 성장 환경 같은 것들을 진술을 써놓는데 그런 것들을 갖고 문제가 될 거를 높다 A급. 그럼 B급, C급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뭘 붙여놓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뭐 여기 견장에다가 노란색 붙였는데. 아, 정말요? 네, 요즘은 가슴에 뭐 스마일 맛 스티커 붙여준대요. 그러니까 아니. 그 박지원 변호사 말처럼 개인적인 사정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뭐, 요거 관심사병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관심사병 하니까 이름이 너무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름 바뀌었어요, 지금. 네. 2015년도부터로 도움 배려병사. 도움 배려병사로 아니, 뭐, 바꿨어요. 그거지. 뭐가 하는 짓이냐. 근데 그게.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관심사병이나 도움 배려사병이나. 똑같아. 똑같은 예전에 ABC를 한 AB급으로 나눈 걸로 똑같고 이름만 조금 바뀌고요. 하는 거는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심병사 같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다 이렇게 군에 무조건 보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현역 그 중대장이나 대대장들 얘기해 보면 이 사람들 교육하고 이런 것들 훈련 받는 거는 스트레스 안 받아 합니다. 관심병사 들어올까봐 저 일본도 본 적 있어요. 대대장들끼리 병사 한 명을 물물 교환해요. 예? 그러니까 어느 대대에 아주 유명한 A 간신병사가 있고 어느 부대에는 B 간신병사가 있으면 서로 안 맡으려고. 그래서 그거를 다 맡아주는 또 대대는 잘하는 대대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대대장들은 중령입니다. 통상 육군 대대장 중령인데 대대장들이 2등병 한 명 가지고 이 많은 중령들이 앉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 병사는 내가 가진다. 네가 좀 맡아달라. 이런 고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대에서 군인들은 훈련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저기 앞에 있는데 이런 어떤 간신병사 제도 이게 군의 발전을 또 막는 것도 그러니까. 된다. 그 진짜로 군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다 그래요. 네네. 그 육군 병사 330여 명, 간부 330명을 토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병사의 40.6%가 이 도움 배려 병사, 관심 병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반대로 도움이 주는 게 아니고 군대 내 병사들 간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꼴이 날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군 정원을 줄인다 그러잖아요. 국방개혁 네. 2020에서도 그렇고 문 대통령께서도 그런 공약을 내셨고요. 그러면은 이분들을 좀 대체 복무로 돌리면 어때요? 근데 그것도 글쎄요, 어떤 기준으로 돌릴지가 문제인데, 저는, 병사를, 수를 줄인다고 해도 관심병사는 생겨날 거고요. 소위 네. 말하는, 이게 군대 부적응자들이잖아요. 네, 네. 분명히 생깁니다. 숫자를 줄여도 생기기 마련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군대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가. 저는, 역시 교육이 가장 크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군대 입영 항쟁 나오잖아요.
입영하면 제일 먼저 신병 훈련 들어가잖아요. 네. 신병 훈련소 가서 바로 그냥 오늘부터 훈련 받아요. 4주간. 4주만 맞죠? 그쵸. 예전에는 뭐 6주도 받고 했는데 훈련 받고 나서 4주 끝나면은 바로 자대 배치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응할 시간이 없어요, 군대에.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군대 가자마자 이렇게 훈련시키고 하지 말고 네. 군대라는 건 어떤 곳이고 자대라는 곳은 어떤 곳이고 이런 것을 따로 좀 훈련할 수 있는 기간 조신교육도 필요하고 우리 부모님이 군대 가면 이렇게 걱정하는데 함부로 이상한 선택하지 말아라. 이런 좀 시청학 교육도 필요하고 그렇죠. 또 이 심리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런 기간이 뭐 1주, 2주 혹은 3주 그걸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군사훈련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현명한 방법인데 비슷한 거를 도입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그런 밖에 있는 심리 상담 전문가가 부대에 들어와요. 이것도 사실은 실효성이 없죠. 실효성이 왜냐하면 조금- 1년에 몇 번 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심리 뭐 치료 같은 것도 하려면. 그러니까 근데 그게 군에서도 많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동영 작가가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까지 찾기가 그러니까요. 어렵다. 이게 사실은 그냥 군대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 야, 넌 과신병사야. 이렇게 찍어놓고 관리를 안 되죠. 자기들 편하게 하려고 관리하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군대라는 곳이 누가 가도 처음에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 딱 입대했는데 40명이 한 방에 다 자더라고요. 네. 그것부터 지금 뭐 이상한 거예요. 엄청 그것부터. 스트레스 받겠죠. 엄청 스트레스예요. 네, 네. 그러면서 옷 막 그냥 아무거나 입어가면 나눠주는데 네. 그날 밤에 제가 이게 창문을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이 생각 이제 하루도 안 지났는데 네. 900일을 해야 돼? 진짜 거기에 막 정말 정신병 걸리겠더라고요. 그 웬만한 사람들도 다 힘들어요. 근데 다 참고 지내는 거지. 네. 근데 무조건 병사들 보고 넌 참아라. 그렇죠. 국방의 의무잖아. 이렇게 뭐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물론.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구속됐을 때 자유 박탈당한 네.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똑같죠 거의. 그리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 어머니가 혼자 밖에 계신데 내가 어머니 두고 그냥 원래 내가 생계를 책임졌는데 어머니 혼자 두고 군대를 왔다. 네. 이런 사람이라든가 네. 혹은 아내 결혼한 사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아내를 두고 왔다든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왔다든가 이런 사람은 더더욱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자친구 우리 고무신을 거꾸로 뭐 신다죠. 네. 거꾸로 신다 이렇게 속어로 표현하는데 실제로 병사들 중에 여자친구가 이렇게 마음을 그런 경우 많이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탈영한 친구도 많이 있어요. 군무 이탈이라든지 선임이 후임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잘못된다든지 군대 생활이라는 게 또 사람 사는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쩌면 우리 미국이나 보면 일과 시간만 같이 있고 일과 이후에는 자유 시간을 해요. 우리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는 네. 그렇지 않죠. 생활간에 40명, 지금 말해 40명 그러니까요.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 20명 정도 같이 살고 있고 일과 시간 이후에도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무슨 군기를 잡기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 그게 아닌 각자 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이런 어떤 문제점들은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근데 쉽진 않아요. 그럼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국방부가 끊임없이 말한 게 병영 문화 바꾸겠다. 네. 했거든요.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번에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했지 않습니까? 네. 취임사에서 장병 본인들도 가고 싶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병영 문화를 창조하겠다. 네. 한번 뭐 믿어봅시다. 네. 새롭게 아, 국방장이 믿기 됐으니까. 힘드네요. 네. 그런데 진짜 이랬으면 좋겠네요. 아, 본인이 그래서 가고 싶어 좋죠. 하는데. 예, 가가지고 뭐 군대 새로운 가고 것도 싶어하는 배울 수 사람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 있겠지, 몇 명. 있나? 아니, 뭐 도피성. 뭐. 아니, 뭐 저는 가고 싶었습니다. 예. 장교로 갔잖아요. 법무관을 갔잖아. 저도 뭐 그래요. 다들 뭐 체력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는데 똑같이 그냥 똑같이 할 맞춰.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요. 박지원 변호사한테 뭐 1분 30초 안에 이거 주파해. 이동치면 안 된다고. 많이 힘들었어요. 죽을 줄 알았습니다. 예. 점프 같은 거 하다가 제가 죽을 줄 아, 알았어요. 저거 못 예. 점프 어떻게 돼? 예. 그래요.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태어났으면 어쩔 수 없이 국방 의무를 져야 되는 해야죠. 것이고 예.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만 최소한도 부모가 자식을 곱게 키워서 국가에 어떻게 보면 바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몸 건강히 되돌려 보내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군대의 책임이다.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좀 알아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요것으로 마치고요. 저희는 라디오에서 물러가지만 팟캐스트에서는 계속 만나는 걸로. 그걸 더 기대하셔도 됩니다. 누가 그래요? 몸이 건조하잖아요, 이거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청취 소감도 뭐 팟캐스트 댓글란에 많이 올려주시고, 우리 YTN 라디오에서 어디 의견 올린 날은 있죠?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을 거예요. 무책임하네.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관심이 없군요. 아니요,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볼게요. 저희가 우리 뭐 데일리 방송도 아니고 주말 방송이지만 YTN의 모든 데일리 방송을 무찌르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크로스. 전국 통일해야죠. 크로스. 전국토론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22사단 총정리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천국의 계단 OST죠. 김범수의 보고 싶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천국의 계단이에요? 천국 계단이 22사단에서 천국 계단이 있습니다. 보고 싶다. 아, 그래요? 보고 야, 우리 제작진이 다들 여성인데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잘한대요? 군대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예. 아, 근데 갔다 왔어. 22사단 출신 역에 뭐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보고 싶다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